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양철학사 1권 제11장 로크, 제12장 경험주의와 인식비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7, 8, 9, 10장은 16, 17세기 중세가 지난 후에 종교로부터 정치이론을 분리하는 철학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1, 12장은 계몽주의가 이전보다 더 확산되고 과학의 발달이 산업의 발달로 이어지면서 자본주의 방식의 경제를 경험하게 되는 7세기 중후반부터 18세기의 철학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존 로크입니다. 철학을 신학을 위해 활용해 이해한 폴라 철학에 반대하고 자연 철학, 즉 의학과 화학에 관심을 가졌다고 저자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존 로크를 사상사에서 일종의 교차 지점에 위치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식론에서 다루면서 개념의 명료화를 다뤘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합리주의자들은 명석한 개념들로부터 우리들에게 실제의 본질적 측면들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로크는 개념에 대한 통찰이 실제에 대한 통찰을 부여하진 않는다고 반론했습니다. 회의, 즉 의심하는 것을 옹호했지만 데카르트와는 또 달랐어요. 로크의 회의는 계속 의심하고 검증하는 태도였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이 앞에서 다뤘던 자연과학의 발흥이었습니다. 오로지 개념들만을 통해 얻는 통찰은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죠. 적절한 지식이 되려면 경험과학에서 검증하고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만이 의미 있다고 보았습니다. 철학은 개념을 명료화하는 과학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로크는 이때 엄밀한 표현을 내포할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추상적 언어 사용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리적이라는 것, 진리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포함하여 이것은 다시금 우리 자신의 관점을 기꺼이 검증해보겠다는 용의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비추어 우리의 관점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리에 대한 추구는 일정한 지성적 자유와 관용을 전제한다. 우리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과학적 혹은 정치적 쟁점들을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리하여 우리가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지식의 기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크는 인간이 제대로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명료화와 경험을 통해 정당화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험이 바로 모든 이성과 지식의 재료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로크가 말하는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외적 지각으로의 경험인 감각과 인간의 내적 지각으로서의 경험인 반성을 구분해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때 반성을 통한 복합관념들이 이의 재료가 되는 감각의 단순관념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홉스와 마찬가지로 로크 역시 감각들의 합인 복합관념들은 질적으로 다른 것을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관념이 지식이 되려면 반드시 경험적 정당화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식의 형성에 관한 로크의 이론은 그래서 다음과 같다. 우리는 본유관념이란 없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백지 상태와 같다. 우리는 외부의 사물들로부터 지각을 통해 단순관념들을 받아들이는데 이 단순관념들은 외부의 사물들이 진짜로 가진 속성들과 우리가 그것들에 부과한 감각질로 구성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작용과 조건으로부터 반성에 의한 단순관념들을 갖는다. 이 재료들을 가지고 정치는 이미 말했다시피 다양한 종류의 복합관념들을 형성해낸다. 이로써 우리는 지각에 의한 단순관념들과 반성에 의한 단순관념들을 토대로 하지만 이 단순관념들로 환원될 수는 없는 지식을 획득한다. 로크의 정치이론은 현대사회의 자유주의 개념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홉스와는 달리 로크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크는 홉스의 자연과 다른 의미로의 자연을 생각했는데요. 이때 로크의 자연은 개인들의 무제한적 자유를 누리는 생활 상태를 말했습니다. 이런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한데 이때 로크의 평등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지닌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자유는 신체와 재산에 대한 처분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입헌 통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17세기 말 영국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는 사적 자본을 토대로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개인의 수입을 조정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등 사회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 영역에서 로크는 급진 자유주의 노선을 따른다. 개인의 노동이 근본이며 국가는 시민들의 법적 평등은 보장해야 하지만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에서처럼 로크도 개인의 이기심과 공동성 간에는 자연적 조화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듯하다. 로크가 평등에서 말하는
하는 모두는 성인 남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가 17세기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립된 자유는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이라는 말인데요. 이런 계약이라는 것이 로크 시대의 새로운 관점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크에 따르면 각 개인은 낭비 없이 자신의 노동으로 삶을 유지하고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는 일정한 조화로운 평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자연상태의 특징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생산되고 개인적 소비에 의해 제한되는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한 물물교환 경제이다. 그러나 화폐를 발명하고 묵시적 합의를 통해 그것의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인간들이 동의를 통해서 대규모의 재산과 그것에 대한 권리를 도입하였다. 달리 말해 정치적 사회계약을 맺기 전에 어느 시점에 사람들은 화폐를 도입하기로 묵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하였다. 화폐의 등장과 함께 생겨난 물질적 불평등에 대해서 주목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 탓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시기가 17세기 후반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논리는 불평등은 화폐 사용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합의에서 출발했다는 견해에서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합의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몽주의에서 발견되는 진보에 대한 믿음의 싹을 볼 수 있다. 물질적 문화적 진보를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결국 이성적인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는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진보에 대한 믿음은 현존하는 불평등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 있었다. 12장 경험주의와 인식 비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클리는 내부로부터의 경험주의를 비판했습니다. 로크의 경험주의를 비판한 것이었어요. 로크는 경험을 통한 감각을 두 가지로 구분했었죠. 제1성질이 사물의 형태, 정도라면 이것을 각 개체가 지각해서 느끼는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제2성질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로크는 감각질의 주관성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상대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로크의 의견은 논리적 추론, 즉 반성을 통해서만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버클리는 바로 이런 견해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을 통해 지각하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버클리가 거부하는 물질 개념은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물질 개념이 아니라 철학적 물질 개념이다. 이로써 버클리는 통상적 물질 개념을 감각 인상들의 집합으로 해석한다. 즉 한 조각의 치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조각의 치즈라고 파악하는 감각 인상들의 집합인 것이다. 버클리의 비물질론으로서의 첫걸음은 이렇게 물질이 속성들과는 다른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걸음은 속성들을 감각 인상들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가능한 이유는 한 물체에 대한 규칙적인 감각 인상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 때문입니다. 이로써 에세, 존재는 페르키피, 지각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로써 버클리는 신을 증명한 셈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지각된다면 지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각하는 주체인 영혼을 설명한 셈이 됩니다. 지각 가능한 모든 것을 항상 지각하고 있는 의식이 바로 신이라고 설명한 거죠. 이런 시도로 버클리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철학적 물질 개념 대신에 신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물질은 죽었고 신이 창조주이며 존재를 지탱해주는 존재이자 모든 것을 주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의 답일 수 있을 것이다. 흉을 비판으로서의 경험주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흉은 18세기 사람으로 경험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 경험주의 철학자들이 공유했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험주의자들은 인식론적 분석을 통해 자연법 이론을 공격하였는데 이들은 이 인식론적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자연법 이론이 전제하는 규범적 통찰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흉이 경험주의 철학자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론의 출발점이 경험주의였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의 경험주의에 대해서 말할 때 인식론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흉은 인식론을 설명할 때 관념과 인상 두 가지를 설명해냅니다. 감각지각으로서의 경험과 수학과 논리학처럼 관습적으로 고안된 규칙들에 근거한 인식이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이로써 지식은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죠. 우리가 받아들인 감각인상들이 우리에 의해서 결합되고 정리됨으로써 우리의 다양한 관념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의 관념들은 지배관념에서부터 기본법칙에 대한 관념이나 기하학적 도형의 관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관념은 궁극적으로 내적 인상들과 외적 인상들로부터 나온다. 지식의 경계는 이러한 인상들로 환원될 수 있는 관념들과 그렇지 못한 관념들 사이에 존재한다. 안정적인 인상들의 연합으로 관념들을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경험주의적 인식에 대한 비판을
비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흉이 경험주의적 인식론을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경험주의적 인식론에 기초하여 우리가 실제로 인과 법칙을 알 수 있는가라는 걸 물을 수 있겠죠. 이에 대해 흉은 연속의 관념, 접촉, 필연성을 통해서 원인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 중 연속과 접촉은 우리 경험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필연성에 있어서 흉은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 가능하다고 하는 필연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부터 흉은 논리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죠. 논리적 지식으로 100% 맞는 것이라 하더라도 경험적인 것을 예견해주지 못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런 인식론을 바탕으로 흉의 존재론과 윤리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존재와 당위를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흉이 말하는 어떤 행위의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측면은 우리 내부에 이미 있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와 태도에 대해 도덕적으로 좋거나 나쁘다고 경험하면서 어떤 행위는 해야 하고 어떤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도덕적 평가, 규범 및 가치와 관련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나온다. 흉에게 있어 규범적인 것은 경험에 기초한 이성의 사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흉이 소피스트들과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규범적인 것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규범적인 것이 감정에 기초하지만 일종의 공통의 토대를 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 철학 측면에서도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경험으로서 공감 능력과 동정심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합리주의 철학자와 경험주의 철학자 일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양 철학사 1권이 끝났습니다. 서양 철학사 2권에서는 보다 현대에 속하는 철학자들의 철학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1권의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 2권에서 현대 철학자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